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입니다. 국제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을 보이다가 최근에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장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증시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세가 상당히 강하게 한국 증시를 190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강세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장세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대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장세가 과연 왜 오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장세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약 한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큰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증시의 수급 상황이 시장을 상승시키고 있는 메이저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추구 심리가 이러한 상황에 수급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사화시킨 언론들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시장의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희망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는 2011년도 상반기까지에는 양호한 펀드 평가 수익을 기록을 했었지만 사실상 2011년도 3분기에 시장의 평가손이 상당히 커지면서 사실상 펀드나 해치펀드 그리고 연기금들의 시장 수익률에 대한 손실이 막대하게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3, 4분기까지는 9월 말까지 해서 시장의 어떤 손실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4분기와 하반기에 대한 시장 손실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국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시장 수익률의 급락 현상 때문에 모든 펀드의 평가 손실이 확대됐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과 그리고 시장 수급을 유인할 수 있는 윈도우 드레싱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지금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종합주가지수의 코스피 종가 기준 10월 5일까지 그리고 10월 6일에 걸치면서 1644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10월 6일부터서 시장은 급등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면서 지금 1900선 이상까지 안전하게 안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윈도우 드레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도 세력이 누군가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 주도 세력은 바로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연기금 중에서도 가장 자금 여력이 풍부한 국민연금 그리고 우정국 자금들이 시장의 주도 매수 세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연기금은 주식 투자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도 지금 시장의 강력한 버팀목이 되는 동시에 시장 안정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한도를 5%로 확대한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시장 수급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향후의 시장은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달려가고 있고 충분한 기대가 되어지지만, 하지만 이러한 그 뒷배경에 있는 기대감을 전격적으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과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있어야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기대감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됐느냐를 판단해 봤을 때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벤트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덱시아 은행인데요. 덱시아 은행은 벨기에에서 정부 주관하에 지분이 투자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은행이 되겠는데요. 덱시아 은행이 최근에 은행 부실로 말미암아서 국유화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유화는 프랑스와 벨기에 두 나라가 한꺼번에 합작 투자를 해서 은행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대여금이 한 3,558억 유로가 되고 채무증권이 2,226유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신용 익스포저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7천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는 그리스 GDP의 2.3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벨기에 GDP는 4,7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은행 부실로 인해서 은행 국유화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덱시아 은행의 주주 현황을 한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시아 은행의 은행 주주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실제로 이러한 원파이 구조의 지분 구조에서 대부분의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연기금, 그리고 노동자 연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또 개인 주주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덱시아 은행의 주주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를 자세히 알고 봤더니 벨기에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지분은 약 한 5.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약 5.7%가 또 동일하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1.4%를 제한 나머지 대부분들은 정부 지분이 아니라 일반 지분과 연기금 지분이 되겠는데, 이런 은행 국유화를 단행하게 된 그 두 주자, 즉 벨기에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지분은 11.4%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국유화 주체로 등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지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덱시아 은행이 만약에 파산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은행의 국유화를 통해서 시장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던 각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즉 이것은 은행 규모 자체가 시장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은행이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덱시아 은행의 위험 규모는 그리스 GDP의 2배 이상에 넘는다는 얘기였었고요. 벨기에 GDP의 1배 이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규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봐서는 지분율이 작았던 벨기에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하지 않고서는 유로존 위기 사태의 어떤 도화선이 돼서 불씨를 옮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막았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덱시아 은행이 얼마나 위험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덱시아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은행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2010년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시아 은행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일반 지분 투자에 대한 대여금과 어떤 은행 익스포저가 바로 3,558억 유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 채무가 있는 채무 부채에 대한 증권의 규모가 2,222억 유로가 됐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5,780억 유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7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덱시아 은행에 가지고 있는 대차 대표 상으로 봤을 때는
총 신용 익스포저의 규모가 7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리스의 GDP의 2배, 그리고 벨기에 GDP 4,700억 달러를 월등하게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봤을 때 은행이 2010년도까지 양호하게 발표했던 실적과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했던 결과를 보여줬던 대차 대조표 상으로만 봤을 때도 덱시아 은행의 위험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판단되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을 2011년도로 다시 계산해서 본다든지 또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은행의 위험도가 증가됐던 부분, 그리고 부실화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부분까지를 감안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도는 더 커질 수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덱시아 은행의 대차 대표, 그리고 은행의 익스포저, 그리고 프랑스 정부와 벨기에 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받는가 하면 이러한 위험도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사전 차단했던 효과가 커짐으로써 적어도 유로존 위기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에서 시장은 안도함과 동시에 기대감을 조금 더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례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료는 국가별 GDP 현황이 되겠는데요. 네, 국가별 GDP 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로 보면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기대감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분석이 바로 이제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유로존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리스의 해결책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로이카 실사단이 지난 7월 21일에 그리스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서 브뤼셀 회담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었는데요. 사실상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게 된 것은 8월 달부터였죠. 따라서 7월 달까지의 트로이카 실사단이 분석했던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응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실행이 나오기도 전에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시장 대응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폭락하게 됐고 이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책과 대응, 그리고 시장 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결국은 유로존 쪽에서는 트로이카 실사단을 제4차 조사를 단행하게끔 강행하게 됩니다. 이 트로이카 실사단은 전 세계 은행인 IMF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유럽이 함께 세 곳이 중심이 된 실사단을 구성하게 됐다 그래서 이 이름이 트로이카 실사단으로 명명지어지게 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제4차 정밀 실사가 이제 진행되게 됐고요. 그 와중에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심각한 폭락과 변동성을 크게 겪으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최초의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의 수급의 이 정도의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고 얘기 드렸지만 시장의 기대감 속에 묻어져 있던 것이 바로 이제 언론의 언론 플레이인데요.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됐냐 그러면 최초의 많은 보도를 통해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에 대해서 합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급진전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1644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사실상 시장의 더블 바닥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완벽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해 가고 있다는 그런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자 시장의 안도감과 어떤 심리적인 위안감이 많이 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점차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기 시작하지만 최근에 독일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이 무디스와 유럽중앙은행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에서 그리고 브뤼셀 회담에서 나오게 될 10월 말에 나오게 될 최종 결론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합의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러한 견해차는 있지만 또 언론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현재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10월 달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시장의 강력한 V자형 반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앞으로는 그리스의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미국과 유럽의 긴급적인 달러와 유로의 수합 현황 그리고 신뢰감을 상실했던 은행권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밝혀지게 된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존재를 했었지만 트로이카 실사단의 최종 분석 리포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도출이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제가 얘기 드렸던 덱시아 은행에 대한 유로존의 트로이카 실사단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들이 나오게 된 보고서 내용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주축이 돼서 트로이카 실사단의 어떤 명을 받아서 실시가 된 이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신용 상황이 양호하고 유럽존 내의 90여 개의 은행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던 은행이 바로 덱시아 은행이 되겠습니다. 가장 1위에 있는 은행이 덱시아 은행이 되겠고요. 그 밑에 한 네 번째 있는 은행이 이태리의 가장 큰 은행인 인테사 상파울로 그리고 그 밑에는 프랑스의 크레딧 어그리콜 그리고 BNP 파리바라든지 그다음에 바클레이즈 이런 은행들이 순서가 오게 되는데 이런 메이저 대형 은행들을 제치고 1위에 있었던 은행이 바로 덱시아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장 1위로 통과하게 됐었고 시장에 어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은행이지만 갑자기 덱시아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었고 놀랐었는데 이 정도로 양호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받은 덱시아가 파산하게 되자 국유화 진행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로존의 삼각 실사단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8월 이후부터 있었던 그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을 보게 되시면 아마도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이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였던 해는 아마도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루의 장중에 100포인트 넘는 변동성을 수주간 지속했던 적은 한국 증시 역사상을 통해서도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시장에서 1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인정받았던 은행까지도 국유화 절차를 받게 되는 즉 신뢰성과 어떤 믿음의 어떤 정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이 시장을 짓눌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사상 최대의 변동성으로 보였던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안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 간에 그리고 은행 간에 거래되고 있는 각종 채권과 그리고 단기 은행채들에 대한 금리 수준 그리고 은행 간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콜금리 같은 그 국제은행 간 거래에 사용되는 라이브 금리 같은 금리 수준들이 아직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은행과 은행들끼리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얘기들이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희망사항으로 시장이 상승하기를 바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희망사항의 어떤 강력한 에너지원이 돼서 동력이 돼서 시장 상승을 일으켰던 것은 수급이죠. 연기금이 중심이 된 윈도우 드레싱을 사전에 꾸준히 하려고 했던 그런 욕구들이 작용이 된 수급으로 상승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최근에 의미 있는 일이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뉴욕 연방은행과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서로 간에 달러와 유로를 수합 거래하는 협정을 체결해서 단순히 협정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를 완료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엔화와 달러를 원화와 바꿀 수 있는 통화 수합 협정을 7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또 불과 며칠 전에는 중국과 한국이 또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 수합 협정이라는 것들이 시장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험성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한 3천억 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3천억 불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과연 글로벌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즉 정부에서는 그동안 3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이 되더라도 외환 상황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정부에서 양쪽에 있는 일본과 중국과의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어떠한 대비책으로 강력한 안전망을 쳐놓아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정부로 하여금 형성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단기적으로 분명히 장려할 만한 일이고 좋은 내용이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과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달러를 달라고 했을 때 정말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일본과 중국이 그 달러를 그냥 바로 내줄 것이냐, 이 문제는 나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최근까지는 단기적으로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위험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과 뉴욕 연방은행이 달러 유로 수합 거래를 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욕 연방은행에서 7일짜리 달러를 5억 달러 규모를 1.8%의 금리로 유럽과의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84일짜리에 13억 5,300만 달러 규모의 달러를 유럽에 또 통화 수합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때 금리가 1.09%로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자체를 합쳐보면 18억 5,300만 달러를 여기에 보이는 유럽 중앙은행과 통화 수합 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관련 인터넷 자료에 들어가서 봐도 실제적으로 18억 5,300만 달러의 통화 수합 협정을 실제로 체결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은행들에게 공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최근에 은행 간 거리를 따져볼 수 있는 라이보 금리가 4%대, 0.4%대 이상대까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유로존 내 은행들이 유로는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에 오히려 역으로 맡기고 있지만 유로존 내에서 달러 품귀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유로존 내 은행들이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상대방 은행한테 달러를 좀 빌려달라고 콜금리를 요청하듯이 부탁을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유럽에 당장 달러가 급했던 모 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에 손을 벌렸던 것이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또 그 달러를 지급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억 달러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로 달러 통화 수합 협정을 통해서 자금을 빌려왔던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개 국가의 은행도 아니고 유로존의 17개국을 관할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18억 달러가 없어가지고 미국의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것은 유로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은행 간의 거래에서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국가 간의 어떤 거래나 국가의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의 부채 문제들보다도 지금 당장은 유로존 내에서 은행 간의 어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됐었고 달러 품귀 현상이 누적적으로 됐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라이보 금리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오전자까지 기준으로 해서 라이보 금리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최근 금리까지의 상황을 보시면 7월 달까지는 라이보 금리가 거의 플랫하게 약간의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양호한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이때 금리 추세는 0.3% 이하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이런 추세가 거의 플랫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7월 말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서 8월 달에 계속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10월 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가 결국 오늘 오전자까지만 해서는 0.42472의 어떤 금리 수준을 보이게 됐고요. 따라서 이러한 국제 간의 은행 간에 거래되고 있는 금리 수준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현재 유로존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자에 이제 각종 로이터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의회를 통해서 유로 구제금융 EFSF를 통해서 4,400억 유로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유로존의 부족한 돈을 충당해 줄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통과가 됐고 이를 통해서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에 통보를 하게 됨으로써 유로존 회의의 어떤 성명 발표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4,400억 유로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결국은 1조 유로의 효과를 만들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간에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에 대해서 불안했던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조금 더 상승으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되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마도 오늘 이후부터서는 라이보 금리 자체도 약간의 하향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각종 국채 수익률도 조금씩은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TD 스프레드 자체도 조금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라든지 1년 만기 국채도 만약에 이번에 EFSF의 자금 1조 유로안이 정말로 시장에 양호한 결과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효과 자체가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가 일단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가 최근에 어떤 변화를 보였나 오늘자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은 블룸버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현황입니다. 이 상황이 보시면 8월 달까지도 거의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이것이 불과 한 60% 정도, 20% 정도에서 60% 정도에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최근까지 200%를 넘는 정도로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거의 폭등을 했다가 오늘자에 EFSF 구제금융안이 통과가 돼서 1조 유로를 만들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무려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가 빠지는 그런 급락세를 보였고요. 무려 퍼센테이지로 하면 18.37%가 빠지면서 200% 가까이 있던 그리스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5.904%까지 일단은 시장에 안정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이런 EFSF안 그리고 유로존을 구하기 위한 EFSF안이 통과가 자체가 독일에서 안 돼가지고 문제가 돼버리면 아마도 시장이 상승을 마감을 하고 급락세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10월달 자체가 시장의 변곡점을 엄청나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구간이었고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결과를 반영하는지를 봤더니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갈 수는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시장 대응은 트레이딩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자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시아은행 같은 경우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 수익률까지도 전체적으로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트로이카 실사단이 조사한 4차 그리스 정밀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로 가서 의회를 설득을 해서 이번에 1조 유로 EFSF 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런 EFSF안이 시장에 완전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는 영원히 상승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시장 바닥이 완벽하게 찍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국 증시도 3,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이것이 정말 맞다 그러면 트로이카 실사단 보고서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로이카 실사단의 보고서를 한번 제가 입수해서 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지난번 1차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지난 7월 21일에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재무장관 회담까지 거치면서 결론 지었던 내용은 바로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의 자금은 총액이 1,09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7월 20일 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90억 달러는 전 3년 평균 PR 기준으로 그리스 평균의 28.2 정도의 PR을 보인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고요. 이것은 그리스 GDP의 2011년도 기준으로 99.2%에 해당된다는 금액으로 어떤 평가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스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99.2%에 해당하는 금액은 2,160억 달러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트로이카 리포트에서 보고됐던 내용인데 이번에 4차 정밀 실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수정된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에 필요한 금액은 2,523억 달러라고 여기서는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난번 조사에서는 1,090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마련하면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스 전체적으로는 2조 4천억 달러 정도면은 유로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2조 4천억 달러를 준비해가지고 모든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그리스는 1,090억 달러만 필요하다고 7월 20일 날 얘기했던 것이 이번 4차 정밀조사를 거쳐가지고는 그리스에 필요한 자금은 2,523억 달러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 평균 PR로 계산하면 25.8 정도의 PR을 갖게 되고 그리스 총 GDP의 2011년도 기준으로 164.9%에 해당되는 3,593억 달러가 투입이 되어져야만 그리스의 모든 재정 적자 해소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죠. 만약에 1,090억 달러에서 2,523억 달러라고 다시 한번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과연 독일이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독일은 기존에 1,090억 달러였을 때도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두 번에 걸치면서 회의를 진행시키면서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2,523억 달러라고 지난번보다 1.4배 이상 많은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독일 의회에서는 이번에 레버리지 안 자체도 아마 통과가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카 실사단이 유로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 제시한 내용이 바로 플랜 B에 해당되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헤어컷,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안을 50%를 할 것이냐 아니면 60%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죠. 즉 2,523억 달러를 가지고는 도저히 통과가 될 것 같지가 않고 그 돈이 구성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스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향으로 시장을 설득해보자라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0%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1,135억 달러 정도만 필요하게 되고요. 60%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1,093억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를 달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50%를 달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회담에서는 21%만 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리스의 새로운 리스크가 또 커지고 있고 유로존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얽히고 설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담이 새롭게 재평가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부실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 그리고 탕감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고려해 보니까 결국은 1,093억 달러 정도만 하게 되면 탕감을 60%만 하게 된다라고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 또 여기서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오늘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50%를 탕감을 해가지고 처리하자라고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 50% 탕감안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유로존과 그리스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 분명히 단비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EFSF 1조 유로화는 2011년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9% 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 은행의 자본 확충을 예상을 하고 앞으로 여기서는 추가 부실이라는 것은 10원 한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준비된 자금이 바로 1조 유로가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테스트 9%의 은행 자본 확충을 다 마무리를 져야 되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부실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만일의 경우의 사태를 대비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를 얘기해보면 트로이카 실사단이 보고했던 내용은 아까 보여드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부채 해결 방안 트로이카 리포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9%의 은행 자본 확충안을 충족시키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리스크를 모두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을 커버리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리스에 투입돼야 될 금액은 4,441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트로이카 실사단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헤어컷 50%를 해가지고 1조 유로만 만들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난 위험에 대비하는 쓰나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441억 유로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의 GDP 기준으로 부실 부채 규모가 253%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11억 유로를 충당을 시켜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EFSF 안이 분명히 시장이 단비가 돼서 시장의 상승을 만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바로 수급을 통해서죠. 연기금과 우정국 자금의 강력한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상승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근거도 단기적으로 마련됐지만 트로이카 실사단의 보고서에 의해서 볼 때는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이구나.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 이러한 단기적인 상황이 이어질지를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위험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제가 얘기 드렸던 EFSF 1조 유로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2조 4천억 유로가 있어야만이 유로존 사태가 다 해결이 된다고 강조를 했었죠. 유로존에서는. 근데 이번에 2조 4천억 유로가 아니라 1조 유로만 됐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즐기고 반기고 상승을 향유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2조 4천억 유로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했던 사람들이 1조 유로만 돼도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왜 2조 4천억 유로가 필요한지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만큼의 레버리지 EFSF가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를 제가 한번 조사해본 데이터인데요. 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와 그리고 기타 투자은행 기관에서 발표했던 보고서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로존의 주요한 메이저 은행들인 소시에테 제네랄, 그리고 BNP 파리바,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토, 그리고 인테사 상파울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규모가 4조 8,300억 달러 정도의 총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일으켰느냐? 자기 자산 규모에 비해 가지고 소시에테 제네랄은 자기 자산 대비해서 94%의 레버리지를 94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인테사 상파울로 같은 경우는 5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죠. 유로 메이저 은행들의 평균 레버리지 규모는 69배입니다. 즉 100원을 가지고 6,900원을 신용을 창조해서 시장에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은행들을 봤더니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레버리지의 평균은 22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은행들은 레버리지를 22배 확대를 했는데 유로존 은행들은 평균 메이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약 70배가량을 확대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유로존 은행들이 얼마만큼 신용을 확대해가지고 시장에 뿌려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러한 은행들이 유로존 은행들이 미국 정도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필요한 자금은 1조 4,9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으로 보면 프랑스의 GDP가 2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유로존의 은행의 자산의 익스포저로 보면 8조 달러 정도가 되죠. 그러면 프랑스의 GDP가 2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메이저 유럽에 90여 개 은행들이 있는데 이 중에 4개 은행만 미국 정도 은행의 자본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조 4,9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90개 은행들이 전부 다 BIS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젤3 기준으로 티어1 기준 9%의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려 2조 4천억 달러 정도의 많은 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 은행들의 신용 익스포저 규모가 대략적으로 환산했을 때 8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의 자금으로 마련해가지고는 EFSF가 1조 유로로는 8조 유로를 커버리지 하기에는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2조 4천억 유로를 만들어가지고 8조 달러를 어떻게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EFSF안이 시장의 바닥을 확인시켜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시장 상승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은행들의 총 신용 익스포저는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를 고려했을 때는 231조 달러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참조를 하시고요. 231조 달러면요. 미국의 총 GDP가 15조 달러니까 그것에 약 한 10배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이 V자형 반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EFSF 단기 호재가 강력하게 출현이 됐기 때문에 V자형 반등 추세를 이용해서 강력한 트레이딩 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20% 정도의 현금 보유를 통해서 안전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일부적인 리스크 관리가 트레이딩과 일부 현금화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EFSF로의 어떤 위험 전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한 곳으로 옮겨놔서 그 위험이 발생할 당사자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일단은 EFSF가 해결하도록 위험을 이쪽 칸에서 이쪽 칸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EFSF 자금을 가지고 은행들에게 투입을 하고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데 투입한다 그래가지고 유로존 위기 상황이 완벽하게 제로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번 EFSF안이 재무장관들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각국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확인을 해줘 가지고 승인을 해서 통과시킨 것이지 은행들 즉 그리스의 헤어컷 50%를 탕감을 해주면서 자신들의 손실을 실현시켜야 할 투자은행들이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투자은행들이 요구했던 것은요. 7월 달에 브뤼셀 회담에서 결론 지었던 21%의 헤어컷 정도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었고 그중에 일부 은행들이 그러면 나는 40%까지는 헤어컷을 용인하겠다라고 얘기했었지 50% 헤어컷을 90여 개 은행들이 모두 다 오케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모두 다 오케이 할 때까지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FSF 효과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이 모아져야 됩니다. 돈이 모아져야 되지 말로만 우리가 1조 유로를 모아놨다고 얘기하면 우리 집에 금으로 된 금두꺼비가 10개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즉 지금 그리스에 대한 1차 지원분 6차 지원 금액 80억 유로가 아직 그리스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10월 초에 다 집행이 9월 말까지 해서 집행이 되기로 했다가 10월 중순에 다시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안 되고 10월 말로 또 연기가 됐죠. 이번에 유로존 회담이 계속 연기가 된 것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인데 그리스에 대해서 80억 유로도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집행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집행이 되겠죠. 80억 유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하지만 지금 그리스에 대한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EFSF 4,400억 유로에 대한 돈도 아직 모아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모아지게 되면 모아지게 되는 시간도 길을 뿐만 아니라 모아지게 된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IMF에 의해서 주도되는 특별 목적 금융기구를 또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EFSF의 자금을 실어가지고 또 특별 목적 기구에서 설립된 것들이 결국은 또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또 추가 담보를 제공을 해야만 그게 실제적으로 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올해 말까지 만기가 되는 유로존의 국채 만기 그리고 내년도에 2012년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존의 국채 만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기에는 빨리빨리 속도 있게 이런 EFSF안이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또 유입된 돈 자체가 유로존에 투입되는 과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빨리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최대한 시장에서는 가격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주식시장의 안정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연기금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기금은 앞으로 윈도우 드레싱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연기금은 64조 7천억 정도까지의 주식을 총 보유 자산의 18%까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까지 62조를 샀죠. 그런데 8월 이후부터서 최근까지 연기금이 6조 3천억 정도로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연기금이 14조 5천억 정도를 아마 주식시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 내년 4월 달까지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 상승을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기 관리를 병행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손실을 빨리 복구하고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을 펼칠 것을 강조드립니다.